네, 지금부터 2022년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 학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행사 진행되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휴대폰은 꼭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초대받은 청중들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현재 유튜브로 이 학술회의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에는 대산문화재단을 검색하거나 대산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생중계로 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계시더라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시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앞서 신창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도에 한국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올해 22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제 뒤에 백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작가 9분들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열리고요. 내일은 문학의 밤이 열립니다. 그리고 김춘수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그림전, 또 작가별 학술회의 등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특히 내일 저녁 7시부터는 한국작가회의의 유튜브를 통해서 문학의 밤 행사가 생중계됩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는 선배문인들을 기리는 후배문인들, 을 헌정하는 그런 작품 낭독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탄생 100주년 문학제 기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세션, 그러니까 1시까지 진행되는 그 기조 발제와 시인과 관계된 세션들의 진행을 맡은 곽형환입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작년까지 대산문화재단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됐나 당황하실 텐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 문학제를 진행하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100주년 문학제의 가장 중요한 전통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굴절 그리고 많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배제의 문학사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포용의 문학사를 작동해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올해 대상 작가가 되어 있는 9분이시죠. 김구용, 김차영, 김춘수, 손호희, 손창섭, 여석기, 유정, 정병욱, 정한숙 이 9분은 철저하게 그분들의 문학적 성취에 따라서 존경하게 될 거고요. 또 어떤 사유로서 배제되기보다는 그 공이 있으면 공을, 또 과가 있으면 과를 온전히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과정을 잘 지키면서 20년이 넘게 한국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이 지켜왔다는 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9분의 작가들은 앞서 개막식 때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참 불행한 청년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이분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식민 조선에 어쩌면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청년기에 태평양 전쟁과 해방을 맞았고 또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이분들이 맞은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근데 이 폐허에서 이분들이 돋보이는 지점들은 실존, 또 그리고 실존을 뛰어넘어서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았다는 거 같고요. 또 폐허 속에서 다양한 탐색들을 이뤄냈다는 게 올해 맞는 작가들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맡으신 김홍교 선생님이 올해 준비하는 위원장님이셨는데요.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각각 작가들이 갖는 의미들, 그리고 특히 아마 위원장님으로서 주목하게 되는 세 분의 작가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자의 가장 큰 책무는
시간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김원교 선생님께도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25분이 가까워지면 제가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막 쏘겠습니다. 그러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기조 발표를 맡으신 기획위원장님이십니다. 시인이시고 숙명여대 국문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김원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22년째 이렇게 한국작가회와 함께 하도록 또 진행해 오신 대산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창재 이사장님하고 또 한국작가회 윤종모 이사장님, 박관서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곽효환 시인께서 22년째 이 행사를 22년 전이니까 30대 초반이 될지요.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만들고 작년까지 계속 이 행사를 주재하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번역문화원 원장으로 가셔서 이 첫 번째 행사에 첫 번째 섹션에 그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으로서 6기 연극 평론가님의 아드님이신 여건종 숙명여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위원을 맡아주신 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고요. 기획위원으로는 가나다 순으로 곽효환 시인, 오창은 평론가, 이경수 평론가, 이명원 평론가, 황종현 평론가, 그리고 저 이렇게 6사람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남 소속 대학보다도 조남만 들어도 대학보다 더 큰 평론가이고 또 작가들이라는 걸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이정화, 민지원 두 분의 그 대산문화재단 스텝이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할 이야기는 오늘 이번 행사를 어떻게 그 흐름을 정했는지 그 틀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새로운 학설을 말씀드리는 장이 아니라 이 행사의 전체 기획 방향과 그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리다가 25분이 시계가 딱 되면 그냥 말을 끝내겠습니다.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저 시계로 55분이 되면은 우리 감독님이 손짓 안 하더라도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산문화재단이 기획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대산 작가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여기에 선정 안 된 작가분들의 유족이나 이런 분들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안 뽑혔지? 우리 엄마 왜 연구 안 하지? 이렇게 섭섭할 수 있거든요. 모두 다 중요하신 분이고 모두 다 빼놓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종요로운 작가분들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922년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작가들입니다. 시인으로 김구용, 김차영, 김춘수, 김공천, 김소영, 김영삼, 유정, 이덕성, 이영순, 정성묵, 정성모, 황양수 시인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는 선우휘, 손창섭, 승지행, 정한숙, 최창희 등이 계시고요. 평론가는 곽봉록, 송민호, 양병탑, 황희영 선생님 계시고 희곡 분야에는 여석기 선생님 등이 여러분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또 연구 대상의 시인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9명의 작가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9명의 작가분 중에서 세션이 2명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사람의 연구자들이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년에도 그렇게 왔죠. 예를 들면 서정주 같은 시인은 찬반이 있으니까
찬성 반대라든지 다른 시각의 평론가들이 연구해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손창섭 소설가와 김춘수 시인 두 분을 두 명의 연구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새로운 학설이 있다든지 중요한 작가인데도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왜곡되었다든지 하여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두 명의 평론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제가 제 총론에서 그리고 민음사에서 책이 나올 때 제가 좀 길게 써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김차영, 그리고 시인 김차영, 시인 유정, 평론가 정병욱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 김차영, 인천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인천 신문에 경인일보라든지 인천에서는 인천 작가회의나 이런 곳에서는 김차영 시인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시인인데 우리가 빼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스메이칸 대학이죠. 리스메이칸 대학교, 인명관대학교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 출신이시고요. 귀국해서 히타치 제작소 등에 계시다가 1941년에 신시대의 야영을 발표하고 등단하십니다. 임화, 오장환, 배인철 등과 교류를 하다가 인천 지역에서 45년에 해방이 되고 얼마 뒤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동인지라고 그래요. 제일 빠른 반응을 합니다. 문예탑이라고 동인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해방공간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어요. 논문들이 좀 있는데요.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에서 김차영 선생님 언급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좌편에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에 있으면서 피난 가서 결정적으로는 부산에 가서 후반기 동인에 참여하는 것이죠. 후반기 동인. 그러니까 좌편에서 보면은 변절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남쪽에서 우익 쪽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전향한 시인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고 유명한 시집이죠. 여기 정말 박인환, 김경린, 김수영, 이봉래, 김차영 등 또 김규동 아주 혁혁한 시인들이 이 시집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앤솔리지에.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이거 김차영이 누구지?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이 잡지에 김차영 선생님 시가 실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스트로서도 우리가 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정이에요. 유정이란 작가인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번역자 유유정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유유정이라는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일본 문학을 또 하기도 했는데 그 유유정 씨가 번역한 건 그 시집이나 소설집은 지금 봐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그냥 일본어로 그냥 직역한 것이 아니라 유유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것은 일본어로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완전히 습득을 한 다음에 녹여서 의역을 한 상태예요. 설익은 의역이 아니라 또 기계적인 직역이 많거든요. 일본어 번역이. 정말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 유유정이라는 번역가가 바로 유영 선생님이에요. 예, 댄스 초기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번역한 사람이 이제 유유정과 김춘미 선생님이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번역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잡지에 먼저 등단을 하셨어요. 재학 시절에 와카쿠사의 최초의 연속으로 최우수작을 받아서 등단하시고 또 호리구치 다이가쿠 그 추천서를 받아서 춘망이라고 1941년에 그 일본어로 시집을 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 창비에서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근대 대표 시선, 일본 현대 대표 시선 두 권이 나왔죠. 그거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번역학 쪽에서는 이 유유정의 활동, 김소은이라든지 유유정 선생님의 이 한일 비교 번역학 시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종교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텍스트, 한글로 쓴 작품만 우리가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병욱 선생님이세요. 우리 정병욱 선생님 워낙 유명해서 저도 광양에 가서 강연도 하고 정병욱과 윤동주 이런 글을 여러 번 썼는데요. 정병욱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데 윤동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병욱 선생님 진짜 중요한 것은 해방 후에 누가 한국 문학을 누가 살리겠어요? 고전문학 다 일본 문학만 공부했는데 정병욱 선생님이 고전문학과 판소리를 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병욱 선생님이. 그전에는 판소리, 한국 고전문학 우습게 보는 경향, 한글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병욱 선생님이 판소리 학교를 1974년에 설립해서 그것도 자비로 20명의 명창을 초대해서 판소리 공연을 갖다 100회 이상 계속 했다는 것이죠. 아, 우리나라에 판소리라는 음악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정병욱 선생님이. 그래서 정병욱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코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윤동주와 정병욱만 알면 안 되고 판소리와 정병욱, 또 한국 고전문학과 정병욱. 정병욱이라는 분은 뭔가 살리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연세대 가면 윤동주 시비 있죠? 그것도 정병욱 선생님이 사비로 세운 거예요. 윤동주 장학금도 정병욱 선생님이 그 상 받은 기금으로 윤동주 장학금을 세웠어요. 윤동주는 후배 잘 만났죠. 인생이 바뀌었죠. 정병욱 시인 없었으면 시집도 없었고요. 윤동주를 살려내고 판소리를 살려내고 그리고 한국 고전문학을 살려낸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학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아쉽게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4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촌 캠퍼스 윤동주 문학관 2층에서 정병욱 컬렉션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꼭 연세대학교에 7월 22일 전에 가셔서 윤동주와 정병욱의 세계를 만끽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2년에 태어난 여러분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21년하고 22년 뭐가 틀릴까요? 21년 우리 작년에 김수영이 아주 대표적인 작가였죠. 21년하고 22년. 21년생이 대거 21년생 윤동주 1917년생 그 사이들은 징용생들이 징용 끌려가는 태평양 전쟁 징용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작가별로. 근데 22년생들 그 해방될 때 23살이죠. 23살이고 또 50년에 이 30살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 전쟁을 여러모로 겪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번에 발표한 선우이라는 작가는 장교로 들어가서 대령으로 제대를 해요. 거의 8년, 10년에 가까운 그런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기관총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유격대도 해본 사람이에요. 정훈장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선우이 선생님은 총 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작가들, 한국전쟁을 피난민이나 정훈 작가나 여러 가지로 그 폐허를 경험했던 작가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건 식민지 태평양 전쟁의 폐허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시체를 그대로 본 지금 그런 비극을 그대로 눈으로 목도한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전후 문학이라는 그런 장을 여신 분들이에요. 정말 전쟁 이후의 문학들, 그 상처들, 그 폐허들, 그 트라우마들을 문학으로 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6분 중에서 3분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한숙, 김구용, 여석기 선생님은 여기 발표를 잘 들으시고 제가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한숙, 김구용, 여석기 선생님 발표자들 여러분 조남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에요. 이분의 진짜 대표적인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꼭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손창섭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손창섭. 잘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정말 참 중요한 작가입니다. 근데 손창섭 선생님의 중요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 제일 선도적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학계로 가기까지 빠르면 5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빠르면 5년, 늦으면 한 10년 걸리는데 우리 손창선 선생님이 잉여인간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참 정말 좋은 소설이죠. 잉여인간. 그래서 잉여인간이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전후문학의 작품들, 중요 작품들은 유튜브에 대부분 다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드라마나 지금 우리 비주얼 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리나라의 고전들이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영상 예술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손창선 선생님의 유명한 잉여인간 첫 번째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첫 문장. 만기 치과의원에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은 비분 관계파 최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시리의 인간 천붕우 씨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서만기 원장의 중학교 동창이다. 이 첫 문장이요. 우리 소설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설이나 평론 쓰고 다시 첫 문장을 봐요.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첫 문장을 마지막으로 고치기 때문에 사실은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고 첫 문장이 모든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 이름 4명. 이 소설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만기 치과 의사입니다. 워낙 잘생기고 워낙 멋있어가지고 물론 아내가 사랑하고요. 또 아내 처제가 사랑을 해요. 매형은 같은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또 간호사가 사랑을 해요. 간호사가 울면서 서만기 원장님 말씀 간호사가 사랑을 하고 또 이 비분과 관계파 이 최익준의 아내가 그냥 몸으로 대시를 합니다. 이빨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서만기 원장 이 몸을 만지고 몸으로 꼬셔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최익준, 서만도 이게 최익준이라는 사람은 아주 비분관계파예요. 그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대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다른 친구는 천붕우에 멍하니 있어요. 이 천붕우는요, 3달 동안 서울에 그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숨어 지내다가, 게다가 부모님과 형제가 이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얼이 빠져있는 사람인데, 이게 우습게도 이 간호사 홍양을 스토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갈급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잉여인간이라는 것이죠. 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좀 비견하자면 이 최익준이라는 인간은 이 사자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그냥 짓기만 하고 대책은 없어요. 최익준의 아내는 최익준이 벌이를 못해서 굶어서 죽어요. 아이는요, 그 10살 먹은 아이는요, 고무신이 빵꾸나서 고무신을 들고 다녀요. 굶어 있고. 그런 아주 무력한 아버지고, 서만기는 3가지 인간 유형이라는 니체 말에 의하면 낙타형 인간이죠. 힘이 없고 더 이상 비전이 없는 아주 굴복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서만기라는 인간은 아주 떳떳한 인간일까요? 자기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만기는. 예. 제대로 된 사람도 자기 뜻대로 설 수 없는 이런 아주 무너진 가부장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잉여인간에 나오고, 여성도 그렇죠. 이 손창섭의 소설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또 손창섭의 소설을 평가한 우리 김진기 선생님과 또 손창섭의 소설을 오창훈 선생님은 우스꽝스러움이라는 걸로 비평을 하셨어요. 아주 미학적으로 우리 니체가 얘기했던 비극의 탄생에서 했던 명랑성, 우스꽝스러움 이런 것들 많은데, 이 비극 속의 우스꽝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오창훈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시면은 다른 시각의 손창섭에 대한 해석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선우이 소설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우이를 섹션을 한 2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가 한 분만 모셨습니다. 선우이 소설, 여러분 불꽃 다 아시죠? 불꽃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작품입니까? 3.1운동부터 해가지고
점령, 북한의 여러 이데올로기적 갈등, 동굴에 있어가지고 현이한테 그 아버님이 현이야 남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 뭐 마지막에 이게 총을 쏘면서 다 끝나버리죠. 정말 불꽃이라는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끝나는 그 작품. 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품은요, 불꽃이나 또 하나는 또 고향을 그리는 할아버지 이야기, 망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절절하게 두고 온 피난민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1957년에 나온 불꽃보다는 단독 강화라는 작품이에요. 단독 강화. 이것도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눈은 저녁녘이 되어서야 멎었다. 산과 골짜기에는 반길이나 눈이 깔리고 소나무와 떡갈나무는 가지와 잎새의 눈을 그득히 얹고 힘에 겨운 듯 서 있다. 간밤의 폭격으로 무너지고 파인 사늘이나 골짜구니 상처도 온통 흰눈에 덮여버리고 말았다. 제가 아까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은 마지막 문장에 놓아도 돼요. 전쟁이 나고 막 여기저기 막 폭탄 자국이 나가지고 거기에 눈이 쌓인 거죠. 시체 위에. 정말 눈은 이 화합의 이야기고요. 모든 아픔을 덮어버리는 그 눈의 모습을 첫 문장, 첫 장면에 두었어요. 마지막 문장에 두어도 돼요. 선우의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 갈등 속에서 서로 죽이고 이런 거죠. 눈이 쌓인 속에서 움찔움찔하면서 두 명의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이제 뭐 군복이 벗었는지 찢어졌는지 서로 못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두 명이 한 명은 국군이고 한 명은 그 청년벌에 나오는 이 가평 출신인가요? 끌려나간 그 인민군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서로 살라고 미군들이 남긴 시레이션 먹고 그러다가 총겨누고 그러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고 막 서로들 그 갈등의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놈의 새끼들, 양키들 먹는 것 말이야. 초콜릿, 비스켓, 통조림, 과일 통조림도 있을걸? 이 작품이 아주 기묘한 건 뭐냐면요. 그 남북의 병사들이 서로 모르다가 친해지고요. 반대로 이 병사들은요. 외세에 대해서 아주 그 비꼼이 있어요. 비아냥들이. 그 미군의 시레이션 이런 걸 아주, 전놈의 새끼 양키들이 남긴 음식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괴뢰구나. 괴뢰? 가냘픈 편의 손에서 깡통이 떨어졌다. 너 괴뢰지? 나 인민군인데? 그러니까 괴뢰지. 괴뢰가 뭐야? 나는 국군인데? 그러니까 국군 괴뢰지. 서로 괴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뢰는 뭐예요, 여러분? 괴뢰, 괴짜, 뢰. 괴짜라는 도깨비 괴짜죠. 그죠? 이렇게 이용당한다는 뜻이에요. 꼭두각시라는 뜻이죠, 괴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꼭두각시로 보는 현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갔죠. 그래서 여기 이명훈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소민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이 선우희 소설을 보는데요. 선우희 소설을 우리가 선우희 씨가 어떤 그 신문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념형으로 다 보는데 사실은요, 소설 보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소설 지금도 많이 판매가 돼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알라딘 포인트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선우희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요. 그 시대에 그 우익 쪽의 시각에서 보았지만 또 테러리스트라는 작품 보면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위험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 말기에 신동엽 시인이 죽기 전에 선우희 시인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책에다 쓰기도 했지만, 신동엽 시인도 또 예민했던 것 같아요. 선우희 시인을 대한. 그 다음에 선우희 소설가도 좀 반독재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그래서 소설과 달리 선우희 시인의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이념성이 좀 강해요.
근데 그거 보고 선우위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린 텍스트 작가로 봐야 되니까 그 작품으로 보면 정말 그 선우위 씨의 작품 안에는 이념이 갖고 오는 비극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깊은 망향의 그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서로 한 민족이 되려는 동일성의 문학, 아주 선우위 문학 그러면 멸국문학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후문학이라든지 전쟁문학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큰 게 뭡니까? 멸국문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기서 안 다루지만 김영삼이라는 시인 보면요, 시집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제가 그 6.25 공간의 문학을 연구할 때. 그런데 선우이라는 분은요, 멸국문학보다도 동일성의 문학과 그 다음에 문명 비판론적 문학이 있어요. 동일성의 문학 된 사람들은 뭐 사형당하기로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무학, 박지수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그대는 북에서 나는 남에서. 그 시대의 통일을 얘기한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근데 이 선우위의 문학은 구상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동일성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동일성의 문학은 안 가도 문명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우위 문학을 우리가 이번에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김춘수라는 시인을 이번에 우리 이경수 선생님, 조광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이 발표문들 꼭 들으세요.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좀 들어갈 텐데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배울 바가 많습니다. 우리 김춘수 하면 저도 뭐 학위 심사라든지 여러 번 됐는데, 그 특정 김춘수 시인의 그 말기에 어떤 정치적인 태도로 그분의 삶을 다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꽃이라는 시를 볼 때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전체주의적 사고 아니냐. 꽃은 정말 김소월처럼 멀리, 저만치 멀리 피어있네. 한 명 한 명의 그 대상을 김소월은 자유롭게 두잖아요. 김춘수는 이거 자기가 이름을 줘야지 이게 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파시즘적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그런 태도가 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풍미에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파시즘적 태도는 아니죠. 거기에 보면 아주 김춘수 시인의 그 아주 연약하고 엷은 따스한 인간성이 뒤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김춘수 시인의 마음을 좀 넓게 보고, 특히 그 후반기에 정치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그 후반기에 갈릴레아 그 예수 시리즈라든지 사갈에 대한 시리즈라든지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연구 안 해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경수 선생님이 그 통영과의 관계에 참 논문이 없었거든요. 김춘수 시인의 그 아버지부터 통영 세대인데 곧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정한숙의 3등 인간과 손창섭의 잉여인간, 선우의 테러리스트 이런 걸 비교하면서 이 세대 1922년생의 세대를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풍성하게 정말 문학적인 허기를 오늘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학이 1960년대로 나아가고 지금껏 이제 점점 발전하는 풍성한 한국 문학 시대를 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올해 대상 작가 9분을 포함해서 1922년에 태어난 작가들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구나 시간까지 이렇게 잘 맞추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